드디어 찾았어요. 한글보다 더 뛰어난 완벽한 문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는 무엇일까요? 수천 년을 이어온 문자들, 위대한 제국의 흔적을 품은 글자들. 그 모든 기록과 역사 속에서 한 젊은이는 자신만의 답을 찾기 위해 조용히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문자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 마주한 진실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글자와 언어에 대한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나 전철 안에서 우연히 본 낯선 글자들을 따라,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상상하며 마음대로 읽어보는 게 저만의 놀이였어요. 학교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나 외국어 시간이었습니다. 라틴어 수업을 들으면서는 알파벳의 기원을 배우는 게 재미있었고, 가끔 도서관에 가서 고대 문자가 그려진 책을 펼쳐놓고 그림처럼 따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신기하고 아름답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글자마다 다른 모양과 느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곤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만 공부하는 건 뭔가 아쉬워. 그래서 과감하게 결심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요. 운 좋게도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지만 결국 제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19살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 하버드 캠퍼스에 발을 디뎠을 때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부는 바람과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의 다양한 억양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책으로만 배웠던 세계가 제 앞에 펼쳐진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세계 문자론이라는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강의 소개에 문자라는 창을 통해 인류의 문명과 사고를 탐구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읽자마자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자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호기심이 다시 꿈틀거렸기 때문입니다. 수업 첫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놓고 새로 산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치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고지어 강단에 한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서 파울러 교수님이셨거든요. 아서 파울러 교수님은 언어학계에서도 손꼽히는 권위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각국의 문자 변천사를 연구해 오셨고 그 이름을 모르는 언어학 전공자는 없을 정도였어요. 교수님은 강단 중앙에 서시더니 조용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첫 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문자는 한글입니다. 순간 강의실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여기저기서 작은 속삭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 한국의 문자? 순식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라틴 문자, 고대 이집트의 신성 문자, 그리스 문자, 심지어 수메르 문명의 쐐기 문자까지. 그런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자들을 제쳐두고 한글이 최고라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서구 문명의 위대함을 부정하려는 걸까? 문화적 균형을 맞추려는 발언일 뿐 아닐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문자를 평가할 때 오래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문자가 이룬 문명적 성과를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글이라는 이름은 너무 낯설고 너무 의외였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세계 여러 문자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며 앞으로 수업을 통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작지 않은 반발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과장된 평가일까?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면서도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쌀쌀한 바람이 부는 캠퍼스 길을 걷는 동안 한글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기숙사 방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한마디가 계속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좋아.
직접 확인해 보자.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한글보다 더 위대한 문자가 반드시 있을 거야. 직접 찾아서 교수님의 주장을 반박해 보자. 그 결심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가 없는 날이면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도서관 깊숙한 서가에서 세계 각국의 문자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으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기도 했어요. 이집트의 신성 문자, 수메르 문명의 쐐기 문자, 고대 그리스 문자, 고대 중국의 갑골 문자, 인도 브라흐미 문자까지 제가 아는 한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문자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역시 라틴 문자가 최고지. 로마 제국의 유산을 이어받은 라틴 문자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전 세계 언어의 뿌리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살펴보면서는 인간이 상징과 신화를 통해 삶을 기록하려 했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또 수메르의 쐐기 문자는 인간 문명의 태동을 상징하는 위대한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와, 세상에는 이렇게 훌륭한 문자들이 넘쳐나잖아. 처음 며칠 동안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확신하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각 문자의 위대함과 독창성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교수님이 말한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문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 아쉬운 점이 보였어요. 이집트의 신성 문자는 화려했지만 지나치게 복잡했습니다. 수메르의 쐐기 문자는 기록에 적합했지만 배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라틴 문자는 널리 퍼졌지만 발음과 표기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 불안함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아서 파울러 교수님은 매번 새로운 문자와 그 배경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문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수업 안은 금세 활기차게 달아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온 학생은 갑골 문자와 한자의 깊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자는 수천 년 동안 형태가 변했지만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자가 곧 문화입니다. 그리스에서 온 친구는 고대 그리스. 알파벳이 민주주의와 철학을 퍼뜨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강조했습니다. 문자가 없었다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사상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아랍권 학생은 아라비아 문자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아라비아 문자는 글자 자체가 예술입니다. 꾸미면서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담기도 하지요. 심지어 일본에서 온 친구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섬세함과 카타카나가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두들 자국의 문자를 사랑했고 그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어느 날 언어학 자료가 밀집한 도서관 구석에서 저는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붉은색 천커버에 금박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체로키의 기적 소리를 담은 문자. 무언가에 이끌리듯 책을 꺼내 들었고 첫 페이지에는 원주민의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코야, 체로키 문자의 창시자라는 짧은 문장이 제 눈을 붙들었습니다. 세코야는 학자도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영어도 글자를 배운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백인들이 글자를 통해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문자가 필요하다. 그 결심 하나로 그는 무려 12해 동안 체로키어의 음운 구조를 분석하고 그 소리를 85개의 기호로 정리해냈습니다. 각 기호는 한 음절을 나타냈고 체로키 사람들은 불과 3년 만에 거의 전원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이야.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렸습니다. 혹시 이 문자가 바로 그 답일지도 몰라. 정말로 한글처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고 배우기 쉽고 민족 전체의 문해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문자였습니다. 심지어 학문적인 배경도 없이 단 한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점까지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수업 시간, 아서 파울러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문자가 있다면 공유해 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요. 세코야라는 인물이 12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만든 음절 문자인데요. 문자의 구조나 창제 목적, 문해력 개선 속도를 보면
정말로 대단한 문자예요. 교수님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나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책에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죠. 2,000명 정도가 아직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줄고 있고 사실상 소멸 위기예요. 교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문자였겠군요. 하지만 진짜 위대한 문자는 살아있는 문자입니다. 그 말은 제게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건 단지 구조가 정교한 문자, 기록이 빠른 문자, 배우기 쉬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가 지금도 살아있고 사람들의 삶과 함께 숨 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금 살아서 숨쉬는 문자 중에 이처럼 구조적 완성도와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 문자가 있을까? 저는 여전히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틀어박혀 아무리 책을 뒤적여도 인터넷을 뒤져도 결정적인 완벽한 문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책으로만 보는 건 한계가 있어. 문자는 단순한 구조나 모양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자. 책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문자의 진짜 모습을 보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이 어떻게 태어났고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기숙사 방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찾던 답은 아마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순간에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심 곳곳을 가득 메운 한글 간판, 공공장소마다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문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한국어 소리,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고궁, 시장, 거리의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걷다가 세종대왕 동상 앞에 멈춰섰습니다. 동상 옆에는 훈민정음 창제 이야기를 담은 작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동상 아래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글자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왕일까? 그 의문을 품고 저는 서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바로 윤지원 박사님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에밀리 씨,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박사님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상황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힘들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죠. 박사님은 이어 한글이 소리와 글자가 정확히 대응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입 모양과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글자들이 조합되어 음절 단위로 완성되는 방식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독창적인 체계입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들었습니다.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 수메르 쇠기 문자, 이집트 신성 문자, 그 어떤 문자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적은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 발명의 목적 자체가 달랐구나.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인정하겠지만 교수님이 말했던 그 위대함이 과연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지원 박사님의 추천으로 서울에서 몇 시간을 이동해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정옥 할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74, 일제강점기 시절 목숨을 걸고 한글을 배운 마지막 세대 중 한 분이셨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작은 한옥마루에 앉아 계시던 김정옥 할머니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들었어. 한글 배우러?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때는 한글을 배우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단다.
일본 사람들은 한글을 쓰면 혼내고 잡아가고 때렸어. 그래도 배우셨어요? 제 물음에 할머니는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밤마다 야하게 갔지. 촛불 하나 켜놓고 작은 목소리로 글자를 따라 썼어.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글자 하나하나를 꼭 심장에 새기듯이 외웠단다. 걸리면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지. 그래도 다들 글을 배웠어. 왜냐면 말과 글을 잃으면 우리도 사라지니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을 잃으면 존재도 지워진다. 한글은 단순히 발음을 기록하는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삶과 정체성, 꿈을 지키려 했던 저항이자 모두의 희망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쉽고 과학적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가슴에 품었던 소중한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아서 파울러 교수님께서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문자, 그 완벽함은 발음과 표기의 정확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려는 뜨거운 정신이 한 글자 한 글자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전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한글보다 더 뛰어난 문자를 찾아내겠다고 어린 마음에 오기와 자존심을 품고 떠난 여정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감동, 그리고 경외. 한글은 단순히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사랑이었고, 짓밟히는 삶을 지키려는 저항이었으며,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저는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세계문자론 수업 마지막 과제는 각자가 연구한 문자를 주제로 짧은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쥔 발표 자료가 살짝 떨렸지만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 강단 위에 섰습니다. 교수님과 친구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통해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기호가 아닙니다. 강의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문자는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감정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한글은 지배계급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일 뿐 아니라 억압 속에서도 영혼을 지켜낸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한 문자입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친구들도 숨을 죽인 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위대한 문자는 사람의 영혼을 지켜낸 문자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간 존엄과 꿈을 담아낸 위대한 유산입니다. 순간 강의실에는 조용한 감탄과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려는데 아서 파울러 교수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에밀리 양, 멋진 여정을 하고 돌아왔군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그 충격적인 선언을 했던 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진짜 가치를 찾아가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답을 제대로 찾아냈습니다.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저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맨 첫 장에는 한국 여행을 떠나기 전 어린 마음으로 적었던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보다 더 위대한 문자를 찾아낼 것. 저는 웃으며 그 문장 아래에 새로 썼습니다. 한글은 인류의 꿈을 품은 문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처럼 나도 내 삶을 기록하는 나만의 언어를 찾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기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문자와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증명하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언어와 문자에 관심이 있다면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를 꼭 한번 배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제 인생처럼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감동적인 사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작지만 뜨거운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